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1월 8일 수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깊이 있는 이야기 진행할 텐데요. 우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공소장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번에 내란에 군이 어떻게 참여를 하고 가담했는지 아주 새로운 사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정리하고 여기에 대한 의견 좀 나눠보는 시간 가질 거고요. 그리고 나서 트럼프 취임식이 또 다가옵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면 우리나라에 거대한 폭풍이 올 걸로 밀려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폭풍이 올 건지 또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또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요. 이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오늘은 두 분 모시고 1시간 동안 쭉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광재 명지대 석좌 교수님 그리고 황방열 뉴스토마토 선임 기자님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이게 새해가 온 건지 아닌 건지 정말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새해 벽도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저는 새해가 온지도 몰랐어요. 벌써 이게 12월 3일 지난 지 한 달 지났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딱 한 달. 지금 아무런 아마 경제도 계획을 못 세우고 행정부도 계획을 못 세우고 정치 IMF 상황이 온 거죠. 그러네요. 저는 가끔 한남동 관저 앞에 그 집회하는 데를 가는데요. 사실 그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게 오늘은 공수처에서 체포를 집행하나 그 뉴스만 보고 있습니다. 정치 IMF라는 말씀이 너무 딱 꽂히는데 IMF는 우리나라가 국가 부도가 난 거였잖아요. 네. 정치 IMF면 정치 체제가 부도난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헌법 질서를 완전히 유린한 거잖아요. 군대를 동원해서 결국 국회에 체포하라. 실탄을 저는 5만 발을 지급했다는데 저는 아주 경악을 금할 수가 없어요. 실탄 5만 발. 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게 주식시장에서 벌써 200조가 증발해 버렸거든요. 환율이 1,500원이면은 수출 기업은 어떻게 살아가고 국민으로 보면 10% 환율이 오르면 우리가 전 재산이 우리가 10%씩 줄어든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가치가 떨어진 거니까. 그렇죠. 저는 나라를 어떻게 더 망치려고 이러는지 우리 준엄하게 이 시간을 빨리 넘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또 사실은 뭐 이렇게 탄핵하고 헌법재판도 해야 되지만 또 형사재판이 있잖아요. 그 내란죄 관련해서 그러면 이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를 해야 되는데 체포를 못하고 지금 관저에서 옥신각신하는 와중에 또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하는 얘기 보니까 관저에 없다는 얘기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체포 못하고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안규백 의원이 그런 제보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용산 한남동 관저에 윤석열 씨가 없다 이런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아직 제보 상태이기 때문에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망신이고 굉장히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진짜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뭐 지명수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00%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해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될 텐데 하여튼 좀 지켜봐오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그 대통령의 관저를 철조망을 치고서 지금 현재 그렇죠. 이게 무슨 사설 기관도 아니잖아요. 요새로 만들고 있죠. 아니 이게 무슨 개인 집이에요? 진짜 나라를 얼마나 더 망치려고 국민들을 얼마나 더 부끄럽게 하려고 이러는지 저는 좀 더 이번 공권력이 경찰이 전체 특공대를 동원해서라도 법 집행이 엄격하다는 거, 법을 집행하는 건 분명하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거는 내란 행위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으로 인용될 겁니다. 내란죄는 엄벌해는 이거를 이번에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만약에 윤석열 씨가 관저에 없다고 하면 이게 무슨 마약왕, 그렇죠. 무슨 넷플릭스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대한민국을 얼마나 더 부끄럽게 만들려고 저는 그런 일이 상상하기조차도 싫어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거 마약왕 카르텔 뭐 이런 얘기 영화에 보면은 그 마약 카르텔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군경이 막 투입되고 마약 왕이 해외로 도피하고 이런 얘기들이 사실 영화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머나먼 후진국의 가상의 나라에서 그런 나오는 얘기가 우리나라에서 사실이 아니기를 사실이 아니어야 될 정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게 좋겠어요. 관저에 철책 친 것만 해도 사실은 말씀 듣고 보니까 관저는 공공시설이잖아요. 그게 윤석열 씨 개인의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란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부여한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 법의 국가 법에 의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영장이 발부되면 영장을 따라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의무 아니에요? 네. 본인이 검사로서 검찰총장으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속했어요. 얼마나 많이 그때마다 뭐냐면 법과 원칙이 중요하고 성역은 없다고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빨리 체포를 해서 수사를 하고 해야 되는 일에 사실 기반이 되는 것은 사실관계잖아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검찰도 그렇고 군검찰도 그렇고 뭐 계속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주요한 이번 내란 사태의 이 주요한 주모자들 또는 가담자들에 대한 기소가 계속 속속되고 있고 공소장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 내용 쪽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군이 다시는 이렇게 쿠데타나 계엄 같은 불법 계엄 같은 데 참여하지 못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얘기까지 좀 한번 오늘 진행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황 기자님 한번 좀 요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이게 지난주부터 김용현 전 국방장관, 그다음에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그다음에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 사람들에 대한 이제 공소장이 좀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핵심적으로 이제 김용현 장관 공소장이 가장 핵심적으로 포괄적으로 내용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공소장이 내란의 우두머리가 윤석열 씨다라고 하는 거를 공이 다 이렇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이런 공소장입니다. 근데 네. 이미 보도가 좀 된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좀 주목한 부분은 김용현 씨 공소장을 보신 건가요? 그렇죠. 내용은. 김용현 씨 공소장이 이제 저 83쪽인데 A4로 83쪽인데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특징적인 게 이 83쪽 중에 북한에 대한 언급이 11번 나옵니다. 네. 근데 한 번 정도 일상적으로 그냥 북한을 표현한 거 말고 나머지 10번이 뭐냐면 북한의 도발이 예상되니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해 북한의 오물풍선을 비롯해서 북한의 어떤 행동이 예상되니 그걸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그걸 대비해야 된다. 이런 식의 그 구실을 만듭니다. 이걸 왜 구실이라고 표현드리냐면 그 작년 11월에 평양 그 중구역 김정은 집무실에 있는 노동당 중앙청사 상공에 평양 무인기가 뜨고 그랬을 때 그 김여정이 이런 담화를 냅니다. 이거 남쪽에서 한 건데 미국이 나서라. 이걸 좀 진정시켜라. 이런 내용으로 담화를 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인데 윤석열 씨는 김용현 장관한테 비롯해서 그 장군들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북한의 도발이 예상되니까 이거를 기화로 우리가 이 계엄을 일으키는 명분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씨가 8회 이상 비상대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비상대권이라고 그런 거는 헌법 용어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비상조치권, 국회 예산권, 계엄권 이런 거를 말합니다. 이게 원래 비상대권은 프랑스 드골헌법에서 따와가지고 쓰는 표현인데 재밌는 거는 1987년에 6월 항쟁 이후 개헌을 하면서 비상조치권, 국회 예산권은 이거 없어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 계엄 하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용어를 윤석열 씨는 계속해서 헌법상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비상대권, 비상조치권, 국회 예산권 이런 거를 활용해서 이 국면을 정치적 위기를 해결해야 된다. 막 이런 표현을 계속 씁니다. 그러니까 사법시험을 치르고 검찰총장을 한 사람이 공부를 그 전에 한 건가요? 그러면 옛날 법을 지금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연차 있는 변호사들은 농담성으로 윤석열 씨가 91년도에 이제 사시가 합격됐는데 87년에 개헌한 거 이전에 예전에는 헌법이 좀 쉬워가지고 초기에 공부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헌법책을 안 들여다본다고 그러는데 개헌 이전 것만 헌법 공부해가지고 비상조치권 이런 게 없어진 거를 모르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농담들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공소장을 보니까 이게 실제로 농담이 아니고 맞는 얘기 같아요. 이미 없어진 걸 용어를 가지고 비상조치권,
국회 상권 뭐 비상대권 이런 걸 운운하면서 지금 한 겁니다. 근데 김용현 국방장관도 같은 표현을 써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비상대권, 비상조치권을 가지고 이 국면을 해결해야 된다고 장군들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특징적이고 그다음에 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 국회에 나와서는 이제 계엄사령관 역할을 잠깐 맡았던 사람이죠. 자기는 뭐 아주 소극적으로 시키는 것만 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텔레비전 보고 다 알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박안수 총장의 그 공소장을 보면 계엄이 국회에서 표결로 해제가 됐는데 계엄사령부 조직을 꾸립니다. 2실8처 뭐 이런 거를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해제 의결 됐는데 다음에요? 뒤에. 그러니까 그냥 관성적으로 이거를 진행했다. 이미 진행된 상황이니까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뭔가 그러네요. 지금 이제 그 뒤에도 윤석열 씨가 국회에서 표결이 되든 어쩌든 간에 제2, 제3의 계엄을 내가 하면 된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박안수 총장의 그런 행동, 2실8처 뭐 이런 계엄사 조직을 만들려고 한 노력을 보면 그런 흔적을 보면 실제로 두 번째, 세 번째 연속적으로 이걸 뭔가 계속 가져가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헌법과 계엄법에서 국회에서 그 해제 의결하면 계엄이 바로 해제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서서 해제되더라도 해제 안 시키고 그냥 계엄을 진행을 하려고 조직을 꾸리고 있었다.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심이 가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확실한 심각한 내용이네. 좀 중요하게 볼 부분은 그냥 어리버리하게 상황에 끌려간 것처럼 보였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네. 그러니까 계엄사령관을 잠깐 맡았던 사람의 역할도 그냥 우리가 이제 국회 국방이나 법사위에서 어리버리했던 그 모습으로만 보면 안 될 것 같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계속 파헤쳐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육군 참모총장이면 육군 대장 아닙니까? 별 4개고 우리나라에서 사실 뭐 군에선 2인자인 거죠. 합참의장 다음에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아주 스무스하게 내란에 협조를 한다는 게 이게 민주화된 군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이번에 많이 놀란 게 실탄을 몇만 발을 줬다는 게 너무 놀랐고 또 하나 영상 보니까 선관위도 헌법기관인데 네네. 거기에 권총 찬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안에 영상 CCTV에 잡힌 거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그 계엄을 과연 대통령한테 줄 것인지 네. 아니면 국회가 이번에 밥값을 했잖아요. 네. 계엄 해제. 그러면 뭔가 사전 동의제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되고 과거에는 계엄에 대해서 그 국무회의가 의결이었는데 지금 심의로 바뀌었거든요. 그 과거 쿠데타 이후에. 그 요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번에 김용현이 계속 항명죄로 군인들을 압박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부당한 내란 같은 데는 항명죄에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해야 우리 군인들이 자유롭게 이런 불법한 명령에 거부할 수 있잖아요. 항명죄를 제외하는 거. 또 하나는 특정 고등학교가 이 구테타를 일으킬 수 있는 요직에 다 갈 수 있는 이런 인사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네. 마지막으로는 이게 검사는 이렇잖아요. 검사와 잠재적 피의자. 그죠? 군인들은 사람들을 아와 피아의 구별이 그렇지. 아군과 큰, 적군. 예, 근데 이게 용산이라는 곳에 한 곳에 뭐냐면 대통령과 군인들이 같이 있는 거는 매우 위험하다. 응?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용산 기지를 이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용산은 네, 응? 대통령실. 대통령실은 차제에 대통령실의 위치도 이번에 법으로 정하고 어차피 이젠 떠나야 되니까 그리고 군인들하고는 다시 뭐냐면 정상적으로 해서 시스템 자체를 이번에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근데 더 분명한 거는 이번에 자우지간 불법 계엄은 상상조차가 범죄가 된다는 걸 우리가 단호하게 이번에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정말 우리가 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수방사령관하고 특전사령관 전직 이 내란에 가담했던 그 사람들도 다 기소가 됐잖아요. 그 사람들 구속 기소돼 있죠. 다 구속 기소된 거죠. 네. 그 사람들 기소하면서 나온 내용 중에도 이 사람들이 국회에서 증언한 것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가담한 걸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 공소장이 거의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집중돼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국회 국방이나 법사위에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 뭐 곽종군 특전사령관 등이 나와서 한 얘기가 실제로 좀 더 풍부하게 이제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곽종군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본인 엄호하듯이 자기 방어를 많이 했는데 테이저건을 사용하자 국회 들어갔을 때 국회의원들 체포할 때 이제 근데 오히려 그것만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이 막았다. 뭐 이런 정도 내용은 있습니다. 야, 그렇군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그 뭐 사령관들이 다 별 3개잖아요. 그렇죠. 3스타. 그러면은 하여튼 우리나라에 별 3개 달고 있는 중장들 그리고 육군참모총장 별 4개 달고 있는 대장 이 사람들 어쨌든 민주화된 군대에서 다 승진해서 꼭 뭐 여당이고 야당이고 계속 우리 대통령도 바뀌었잖아요. 바뀐 여러 정당의 대통령이 달아주는 별을 달고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윤석열 씨 개인을 위해서 지금 총칼을 국회에다 들이대는 그런 행동을 한 거 아닙니까? 전 예전에 이광재 교수님은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일하셨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전 조금 생각이 나는 게 군과 관련된 연설했던 게 몇 개 기억이 나요. 인상적으로 봤던 게 몇 개 기억이 나는데 그때에 갖고 계셨던 그 군에 대한 어떤 관 이것하고 지금 벌어진 상황하고 비교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군대가 뭐냐면 그 역할이 없도록 만드는 거. 그래서 평안한 나라를 만드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때 기무사령관을 그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군대 내에 우리가 육군하고 그 너무 많이 인사 관련 투서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군하고 경찰이더라고요. 제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라를 지키는 군대하고 치안을 책임지는 여기서 왜 이렇게 투서가 많이 들어오는가. 그러니까 뭐 누구는 무슨 문제가 있고 그래서 별을 못 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 대통령이 굉장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서로 험담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서로. 이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냐. 그렇게 해가지고 당시 전체 뭐냐면 그 특수한 방법을 사용하여 이 군대 내에 이 일제 우리가 한번 정비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정한 파벌을 만든다거나, 그다음에 선후배 사이가 있다거나, 뭐 이래서 한번 인사 문제를 한번 정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건 주기적으로 이 군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육군 중심으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 육군, 해군, 우리 공군 이 함께 뭐냐면 서로 그 국가 전력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한편으로는 항상 권력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항상 견제를 해야 된다.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많이 그 군에서 경찰에서 이렇게 많은 투서가 들어오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노 대통령 대노한 적이 있었어요. 노 대통령 그 연설이 혹시 영상이 있나요? 영상 있으면 잠깐 보시고 이야기 또 나누시죠. 나는 군대가 할 일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불철을 줘야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전쟁에 출정하라고 명령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쟁에 출정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대통령이었는데 지금 윤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 출정을 하라고 지금 명령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속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아니 실탄 5만 발이면은 실탄 5만 발이 웬 말입니까, 진짜? 그 기소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공소장에 나온 얘기죠. 그 5만 발이면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저는 그 5만 발이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 나라가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는가. 그러면은 저는 그 정말 그 아주 보수 농객인 정규재라는 분이 그 관저 앞을 막은 국힘 의원들한테 했던 말
그 동영상을 꼭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내란 행위는 정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국가의 생존의 문제이자 경제가 앞으로 나아가느냐 무너지느냐 이 정치 IMF 이걸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 내란의 강은 우리가 함께 극복해야 될 문제라는 걸 좀 절실하게 우리가 함께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없기 위해서 아까 이광재 교수님께서 이 계엄 선포 자체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야 선포할 수 있는 것으로 하자. 그리고 국회에서 사전에 동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하자. 그거 좀 논의해보자. 이렇게 네, 해안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말고 또 근데 사실 이번에 충암고로 얽히긴 했습니다만 뭐 결과적으로는 이 쓰리스타 사령관들하고 육군 대장 참모총장하고 국방부 장관이 다 이렇게 일종의 사조직처럼 엮여가지고 만나서 밥 몇 번 먹고 이러면서 점점점 몇 달 동안 이 계엄 계획을 무르익게 해왔다. 이게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의 문민 통제라고 그래서 민간인 출신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남북 간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문민 통제 부분을 받을 수 있을 건가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특정 고등학교가 이 구테타를 일으키려면 정해져 있거든요. 수방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몇 가지 부분은 저는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미국처럼. 근데 군 인사를 너무 많이 인사청문회를 하면은 군 자체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최소한 구테타의 핵심 보직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이건 비공개만이라도 공개하는 거는 적절치 않을 수 있으니까 그건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치자. 지금 총장님 그 문민국방장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군인들 같은 경우에도 제대한 지 7년이 지난 사람, 미국 그다음에 민간인 국방장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일본도 그렇고 지금 이시바 총리도 원래 민간에서 방위상을 했던 사람이고 유럽에는 여성 국방장관들도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국방비 규모가 60조가 넘어가는 엄청난 살림이기 때문에 이런 국방 예산 전체 60조가 넘는 예산을 좀 경영 마인드라고 그럴까? 이런 것까지 가진 그런 민간인 전문가들도 요새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검토해야 될 때가 이미 지난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문민국방장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게 국방개혁을 그러니까 노 대통령이 이제 이런 보고를 받았어요. 현재 뭐냐면 이게 북한의 군사력이 굉장히 높습니다라고 하니까 노 대통령이 이제 아니 그러면 우리가 30배가 넘는 국력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들은 그럼 여태 뭘 한 거냐? 어? 부끄럽지 않냐? 내가 예산을 확실하게 늘려주겠다. 대신 어떻게 하면은 최고의 방위력을 가질 수 있는지 가져와라 계획을.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이제 오늘날 평택 미군 기지가 세계 최강의 미군 기지가 생긴 거고 제주 해군 기지까지 만들어지게 됐는데 그것도 잘 안 돼서 해군 출신을 결국은 국방부 장관을 시켰던 것이죠. 윤광웅.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국은 앞으로는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보게 되면 최첨단 전쟁이고 이 전쟁 양상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이런 면에서 우리 차제에 전체적인 국방 시스템을 바꿀 필요도 있어 보여요.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큰 항공모함에 F-35 70대씩 할 필요가 없다. 비행기 한 대에 무인기가 함께 운영하는 이런 걸로 해서 예산은 떨어뜨리고 그 공군력은 강화시키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패러다임 자체를 달리하는 문민 통제.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방광일 국장님 얘기하셨던 황방열 국장님 그러니까 예산을 줄이면서 최정예를 만드는 것. 이것도 함께 노력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에 그 문민화까지는 아니라도 국방장관을 해군 출신을 임명하는 정도까지 당시로서는 이제 한번 뭐 너무 순혈주의로 가지 않게 만들자까지 해보신 거군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 단계로는 제 기억에 장영달 의원 이제 지금은 이제 국회는 아니시지만 그분이 이제 국방위원을 오래 하셔가지고 문민 장관 후보들이라고 그래서 당시 청와대에서 문민 국방장관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하마평 기사로 그래서 장영달
그 당시 국방위원장 등등 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마평 기사를 쓰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는 그 우리가 군의 경험이 없으면은 군 내부를 통솔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군 출신 중에 외부에 나가 있거나 아니면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 하셨던 이런 분들. 분들이 하는 것도 저는 이제 그런 시기가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가는 순간에 굉장히 어떤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네요. 지금 그렇죠. 뭐 그리고 뒤늦은 그 이야기입니다만. 박종준 경호처장은 우리 박수현 대변인하고 그 총선에서 네, 아. 총선을 2번이나 출마했다 낙선한 사람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정치인 출신이 경호처장으로 간다는 거는 이건 매우 위험한 일이거든요. 사실.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경호 업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 기능적인 업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대통령 경호가 과거에는 재무부에 소속돼 있었거든요. 네네. 아. 왜냐하면 과거 우리 서부 영화 보게 되면은 돈을 이제 그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재무부 소속으로 우리가 그 대통령 경호팀이 움직이기도 했는데 우리도 차제에 뭐냐면 경호처 자체도 이번 기회에 보면은 뭔가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달리 짤 때가 왔다고 봐집니다. 아, 그러네요. 이번에도 보니까 윤석열 씨를 체포하러 간 이 공수처와 경찰을 경호처가 막아서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 경호처장한테 출석을 요구하니까 출석을 또 거부를 하고 또 경호처장은 개인적으로 또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런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부적절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봐야죠. 아니 영장을 집행하러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요새를 짓고 성명서를 내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원의 영장이 불법 논란이 있다. 그러면서 피했어요. 성명서에서는. 그렇게 본인이-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본인이 신분이 기본적으로 행정부 공무원입니다, 이 사람은. 네. 근데 자기가 마치 사법부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편법 위법 논란이 있다, 영장이. 그건 변호사가 얘기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그거는 일단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이면 일단 따라야죠. 그 다음에 체포 적부심 이런 거를 신청해가지고 윤석열 씨 본인이 또는 그 변호인이 그 법률적인 걸 대행하면 되는 거지. 이거는 경호처장, 행정부 공무원이 나설 문제가 아닌 거죠.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가 진보 보수를 떠나서 국제사회가 우리가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고 또 하나는 그 미중일로의 강대국 사이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면은 이 다른 외국인들이 한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외국 영화나 외국 영화가 아니고 외국에서 보면 공권력 집회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하나는 삼권 분립이 살아있는 나라인가 아닌가. 또 하나는 그 나라 법 집행이 분명한가 아닌가. 그게 외국인이 볼 때는 척도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발표도 보면은 민주주의와 법 질서 이걸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가 그 진짜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건 단호한 우리의 함께 해야 될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이번 차제에 이 상급자 상관들 같은 경우에는 단호하게 우리가 해야 되고 밑에 사병들이나 이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그분들은 용기를 가지고 이 상황에 함께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국회에 결국 군인들이 들어왔을 때도 우리 젊은 군인들이 이걸 슬기롭게 헤쳐나갔잖아요. 네. 이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경호처 저도 청와대에 있었는데 경호처 식구들도 우리도 함께 이 위기를 넘기는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 말씀하시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저도 아들이 있거든요. 아직 어리긴 한데 이번에 그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그걸 막는 데에 사병들까지 그 의무병들까지 막는 데에 투입했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 용산 관저에 공수처랑 경찰에서 체포 집행하러 갔을 때 55 경비단, 그러니까 수방사에서 파견돼 있는 병력입니다. 작전 통제 받는. 네. 그러니까 경호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해서 이 용산 관저, 그러니까 용산에는 대통령 관저만 있는 게 아니라 국방부 장관 관저도 있고
그다음에 국회의장 관저도 있습니다. 이 전체를 외곽 경비하는 부대로 55 경비단하고 33 군사경찰 특임대가 수방사에서 파견을 해놨는데 거기 55 경비단은 일반 사병들입니다. 근데 그 친구들을 그 공수처에서 체포하러 간 사람들을 막는데 스크럼 짜는 인원으로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법 위반입니다. 군대 가 있는 우리 그냥 국민들의 아들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불법적인 직업군인이 행동에 아니고. 경호처장이 지시를 해가지고 거기서 그 업무를 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부모님들이 그 수방사나 국방부에 전화 걸고 지금 뭐 굉장히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또 하나는 경호처가 이거 거짓말했어요. 그 사병들을 동원하지 않았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경찰에서 자료를 내놨습니다. 이 영상에서 사진 찍은 거를 가지고 그래서 누군지 특정할 수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 특정할 수 있습니다. 사진 영상이 스틸 사진도 찍고 이 동영상으로 다 찍었기 때문에 다 특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의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금. 천인 공노할 일 아닙니까 진짜 그런 것은? 그날 계엄이 있는 날 그 전군의 우리 휴전선 주변은 어떻게 했겠어요? 그때 자식들 그렇죠. 군대 보낸 부모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그 대통령 경호실에 일반 사병으로 근무한 사람들한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우리 자식들을 뭐냐면 구테타에 동원하면 우리 자식들을 불법에 동원하면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군대에 보내겠어요? 그렇죠. 누굴 믿고 이런 장성들이 뭐냐면 국회의원들한테 국민들한테 총을 5만 발을 가지고 작전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맡기겠어요? 이건 정말 누구를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지금 근데 이 과정에서 어쨌든 대통령 이 최상목 권한대행 이 경호처에 지시를 할 수도 있고 협조하라고 또 그 사병들 이 투입된 그 부대들 경호처 협조하지 말라고 국방부 장관 통해서 지시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게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선호 국방장관 대행이 그 병력들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경호처에다가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제대로 집행이 안 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 얘기를 했다는데 요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경호처에서 그거를 따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그 55 경비단의 일반 사병이 등장을 한 건데 오히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최상목 대행이 거꾸로 경호처 쪽에서 경찰 파견 윤석열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호하기 위해서 인원이 부족하니까 경찰을 파견해 달라는 요청을 한 거를 오히려 경찰에다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그거를 거부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지난번 방송에서 저희가 최상목 대행이 이거는 가닥을 잡아줘야 된다.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경호처에 지시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모습을 보이는 행태인 거죠. 지금 민주당에서 최상목 대행을 고발한 것도 그런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한 건데 이 부분은 이번에 체포영장을 또 집행을 할 텐데 이 과정에서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될 대목입니다. 그러네요. 이광재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최상목 대행이 행정부의 일원이라는 거 우리가 삼권 분립이라는 걸 명확하게 인식해서 행정부의 일원이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그것이 집행되도록 강력한 지시를 내리고 그것이 안 되면 본인 책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삼권 분립 국가에 살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상목 대행이 계속 말로 경제 얘기하는데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빨리 헌법재판소가 9명으로 정상 가동돼야 되는 거고 네. 내란 행위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으로 인용될 것이고 내란 죄는 결국 형법에 의해 가지고 중형을 받게 해야 된다. 그래서 행정부의 일원이라는 거 정치를 하지 말고 법과 원칙을 분명히 지키는 행정부의 일원이 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네요. 행정부의 일원이라면 입법부와 사법부가 결정한 것을 집행을 하는 책임자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권 분립 체제. 근데 자꾸 자기가 그 판단을 뒤집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저 경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지금 주식시장에 지금 200조가 증발해버리면 200조가 누구 돈이에요?
우리가 환율이 1,500원 되면 지금 모든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초비상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게 경제를 살리려면 여야가 마음을 모아야 돼. 이제 빨리 탄핵의 문제는 여야의 문제를 떠납시다. 내란은 끝냅시다. 그리고 경제를 살립시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네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말씀하신 그 내란죄가 뭐 헌법재판의 대상이냐 아니냐 이 문제도 사실은 문제가 될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동시에. 이번에 검찰이 저는 큰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김용현과 주요 장관들의 그죠? 장관들에 대해서 네. 명백하게 내란죄다라고 기소를 했다는 점은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 줄줄이 구속됐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그것은 내란죄는 성립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그거는 형법의 논리로 가는 것이고 아마 3심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겠죠. 그러나 헌법재판은 네. 유연 문제 이거는 단순해요. 한동훈 대표가 불법 계엄이 발표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헌법적이다. 네, 그렇죠. 반헌법적인 거는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것이죠. 네. 그것만 가지고도 대통령 파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국회에 12.12 때 판결도 보더라도 국회에 와가지고 국회 창문을 부수고 와가지고 국회의원을 체포 계획을 세우고 그거 자체가 이미 명백한 위헌이라고 봐야죠. 네. 네. 헌법을 다투는 거는 다른 차원이다. 요 지금 그 여야의 대응 잠깐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트럼프 취임에 대해서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그 여당과 국회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지금 국회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입법부로서의 행동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이 최상목 대행은 헌법재판관 더 임명하라, 권한쟁의 심판도 제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국회 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 여당인데요. 여기서는 지금 관저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당론은 또 뭐 불분명해요. 이게 내란이라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이런 국민의힘의 상황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 김민수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씨의 계엄이 뭐 인천 상륙 작전 같은 거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서 그 자진 사퇴인가 뭐 잘랐나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물러났습니다. 그 사람을 지금 국민의힘 태도를 보면 그 김민수 대변이라는 사람을 자른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똑같이 그 당의 의원 45명 무려 45명이나 108명 있는 의원 108명의 의원을 가진 당에서 45명이 윤석열 씨 관저 앞에 가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고 그 도열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그리고 저 권영세 그 비대위원장하고 권성동 원내대표 이게 다 검사 출신인데 지금 뭐 당 차원에서 당 지도부는 윤석열 씨 관저에 가면 안 된다고 말만 하지만 실제로 내용적으로 똑같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대변인은 이런저런 발언을 실수했다고 해서 물러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런 짓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너무 뻔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냥 일단은 방어를 하면서 시간을 벌겠다라는 거잖아요. 윤석열 씨 방어하면서 시간을 벌겠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이제 전국 반전을 꾀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거든요. 아까 이광재 총장님께서 지금 이 문제는 정쟁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기본적인 그걸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끊임없이 지금 이 군사구태타 내란을 정쟁화시키면서 정적인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모습이다. 근데 이건 너무 국민들이 뻔하게 다 아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민과의 의리를 지키는 것은 빨리 이 불법 계엄에 대해서는 탄핵하고 빨리 끝내는 게 네. 국민과의 의리를 지키는 거다. 네. 그리고 정말 그 경제 안보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민주당이나 우원식 의장께서 외국에서 볼 때 한국의 경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종의 자문기구를 만들어서 이창용 총재나 네네. 우리 김현종 우리 전 본부장은 한미 FTA, 네네네. 그죠? 김종훈은 또 다른 정권에서의 한미 그렇죠. FTA를 달았고, 그다음에 유진 우리 정경련 회장은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가 있고, 네. 최태원 회장이나 이런 경제인들과 그 관료 출신들을 모아서 우리가
비공개 회의를 하고 대책을 수립한다라고 아. 하는 이런 메시지가 국민들도 안심이 되지 않을까요? 아. 또 하나는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이제 제가 이 민주당도 반드시 가야 된다 그런지 이번에 네네네. 같이 가게 됐는데 네. 그 요번에 가게 되면은 워싱턴에 한미 의원 협의회 사무실을 마련해 놓은 게 있어요. 네. 근데 예산을 이제 줄였는데 빨리 이거 예산을 해가지고 요번에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은 그 관세 압력이나 이런 게 예상되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한국 기업이 약 150조 정도 투자를 했는데 대부분 공화당 의원 지역이에요. 그러면 그게 대략 한 110명 민주공화가 되거든요. 네. 그럼 이거를 정상으로 작동시켜 가지고 의원 외교를 해서 우리가 150조를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수출 액수 보면 공장에 가거나 물자가 가는 것도 수출로 돼 있거든요. 이걸 줄여달라. 이런 의원 외교를 확실하게 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좀 민주당이 주도할 때 아, 민주주의에선 단호한 사람들이고 국가는 경제 문제를 신경 쓰고 하는구나. 이거를 좀 주도해서 오히려 국정협의체를 끌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주도해서 국회와 행정부 간의 국정협의체를 만들어서 여야정 협의체가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야정이죠. 네. 그러나 결국은 우리한테는 정말 경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일을 안 하잖아요. 지금 추경 문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연말에 뭐냐 망년에도 장사도 하나도 안 됐잖아요. 반도체법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도체법을 통과시켜야 그래야 미국을 대할 때 우리는 우리의 반도체의 길을 갈 거다라는 걸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이 경제와 안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한 모습을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게 필요해 보여요. 아, 그 말씀하신 추경 예산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12월에 비상계엄 직후에 이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 아래서 예산을 민주당 주도의 국회에서 어쩔 수 없이 감액해서 통과를 시켜버린 거잖아요. 사실 행정부하고 긴밀하게 그때는 협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쿠데타를 일으킨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걸 또 보완을 해서 이 새해에는 또 나라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산을 좀 정상화하자. 지금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추경을 빨리 해야죠. 그러니까 사실 어려워지면 서민들이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많은 기업들이 외환을 빌려 쓴 게 많이 있거든요. 환율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비상 촉각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네. 외환 보유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지가 예측 가능해야 되잖아요. 네. 국민들한테. 그리고 반도체 특별법 이거 용인으로 반도체로 먹고 살겠다고 하는 게 지금 몇 년째인데 지금 전기 문제 하나 해결을 못해서 이거 특별법 통과시키고 그 법률에 보면은 산업은행을 그 자본금을 10조 원을 늘려주는 게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을 해서 금융을 좀 더 강화시켜서 안전망 같은 걸 만들고 공격적인 투자가 되도록 하는 것까지 같이 좀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상정돼 있는 상정돼 법안인가요? 있죠. 지금 예. 산업은행 자본 확충 예, 거기 이제 관련된 반도체를 키워 나가려면 그 반도체 특별법도 있고 또 하나는 전력망도 있고 네. 그 안에 보면 산업은행의 자본금이 현재 30조 원인데 10조 원 늘리는 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은 보통 곱하기 10이니까 100조 원 정도를 추가 동원할 수 있거든요. 차제에 그런 산업은행 그다음에 우리가 IBK 같은 거 중소기업 은행 같은 경우도 자본금을 늘려줘서 좀 더 우리가 여러분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확실하게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탄핵과 내란 수사 요거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더라도 요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예산과 법안을 통과시켜 가면서 행정부를 오히려 국회가 끌고 가서 나라를 운영을 해가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저는 민주당이 이걸 주도적으로 국가에 대한 좋은 계획이 있으면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우리 이 지금 내란 전국에서 군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다시는 이런 일을 못하게 할 것인지 나라 한마디만 어떻게 붙여도 평가할지. 되나요? 네네. 지금 총장님께서 이제 큰 부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번 사건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707 특임대장이 국회 앞에 가가지고 이제 울면서 맞아요. 기자회견하는 게 네. 있었지 않습니까? 그 김현태 대령이라고 굉장히 싸움 잘하게 생긴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한테 기자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불법 명령인데 그걸 거부할 생각은 못했냐? 그랬더니 이분이
약간 멍한 표정으로 그런 생각을 못했다 이렇게 합니다. 대령이면은 곧 별을 달아야 되는 분인데, 근데 지금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보면은 군인은 불법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 군에. 현재 군인 지휘 및 복무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군인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한 명령을 발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불법 명령을 하면 안 된다라는 조항은 있는데 그건 이제 상급자들일 경우겠죠. 근데 그 명령을 받는 수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거 불법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게 명시적으로 없어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불법 명령을 내리니까 마이크 밀리 합참의장이 그걸 거부해 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집권하면서 그 합참의장을 뭐 손을 보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뭐 그냥 나오는 얘기일 되고 법적으로 그 사람이 보호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하급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 명령이 내려오면은 그거 거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근데 대령도 이 수준인데 만약에 의무복무로 지금 가 있는 그 55 경비단의 일반 사병들 같은 경우는 그거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거부 못하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불법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명문화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판례로는 다 나와 있습니다. 네. 판례로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불법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판례가. 근데 이제 이번 걸 계기로 일반 병사들, 하여튼 뭐 하급자들 그 군 병력에 대해서도 이런 걸 좀 명문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뭐냐면 이번에 김용현 국방장관이 다른 군인들에 대해서 학명제로 계속 압박했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 학명제 부분을 분명하게 손을 봐서 손질해야 되겠다는 게 우리가 분명히 하나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국민들이 정말 화나는 것 중에 하나는 국민의 70%가 탄핵은 잘못됐다고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계엄이 잘못됐다고 하잖아요. 네. 계엄이 잘못됐다. 네. 네? 불법 계엄이라는 거죠. 네. 근데 마치 이거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을 지금 거의 색출 작전을 벌여가지고 지금 거의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소환 제도가 없어요. 그러네요. 국회의원들 뭘 잘못하면 그만이야. 이 문제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명백히 잘못했을 때 국민이 소환하는 걸 말씀하시는 소환할 거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윤리위원회가 국회의원들이 윤리위원회를 만들거든요. 네. 될 리가 없죠. 본인들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본인들이 만든다. 여야가 같이 만드니까 될 리가 없죠. A 의원이 그랬잖아요. 김 의원이 그러니까 B 의원은 그러니까 될 리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 외부위원회에 만들어 가지고 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페널티를 받으면 그러면 이거는 월급을 주지 않든지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국민과 민심과 따로 놀면 무너진다는 정치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제가 정치 IMF라고 하는 거는 IMF 나고 나서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30대 대기업 중에 17개가 문을 닫았어요. 이 국민들을 정말 화나게 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경제를 망가뜨리는 이 정치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단호하게 이번에 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 도입하자. 이거는 또 굉장히 중요한 제안인 것 같아요. 지자체장은 지금 지자체장은 있죠. 그렇죠. 주민 소환제가 있죠. 그래서 주민 투표 해가지고 가결되면은 실제로 이제 해임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특임단 사령관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령들까지 전부 다 영관급 장교들, 엘리트 장교들이잖아요. 다 육사 출신들인데 육사 자체를 어떻게 하냐 이런 의미도 있어야 될 것 같지만 사실 이 교육하는 육군사관학교의 교수진이 대부분 또 육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순혈주의라는 게 그냥 단순히 어떤 고등학교 서클이 만들어진다 이런 걸 넘어서서 사실 이분들이 어떤 특정한 사고 체계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문민화를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은 군 교육도 많이 문민화를 좀 시켜주면 좋겠다. 일반 국민하고 군 장성들의 이 불법성이나 위헌성에 대한 판단하고 너무 괴리가 있으면은 이건 좀 계속 문제가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저는 들더라고요. 미국에서 웨스트 포인트에 간다면 엄청난 존경을 받잖아요. 사실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미국에 가는 비행기를 한번 탄 적이 있었는데 여군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일어서서 격리하는 사람들 꽤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사실 군대가 존경받아야 되잖아요. 존경을 자기 받아야죠. 목숨을 내걸고 결국은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그게 존경을 받게 되려면 그에 상응하는 인재, 최고의 인재가 와야 되잖아요. 지금 육군사관학교 잘 안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차제에 육군과 공군과 해군이 군의 위상도 너무 떨어져 이걸 최고의 다시 군이 될 수 있는 길도 이번에 만드는 것도 같이 해야 된다고 봐요. 이번에 특히 또 12월에 이 난리를 치는 바람에 수시에 육사 합격했다가 안 들어간 학생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참 될지 걱정인데 어쨌든 오늘 또 시간이 제한이 있으니까 우리 트럼프 얘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40년 전의 이슈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에 취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이는데 참 이거 상세히 한번 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모자라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최대한 우리나라하고 딱 접점에 있는 문제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거부터 여쭤볼게요.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국방이잖아요. 미국하고 한미동맹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나라를 지키고 있으니까. 근데 국방부 장관하고 부장관 또 뭐 정책차관 이런 사람들 인선 발표를 다 했지 않습니까? 요 인선은 어떻게 보시는지 요거는 이광재 교수님께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 안타까운 거는 지금 CES 기사가 확 넘치잖아요. 아 맞아요. 젠슨 왕의 발표와 네. 세계가 AI로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데 사실 우리 지금 여야의 지도부는 거기 가 있어야 되는데 이 탄핵이라는 이 수렁에 빠져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이 와중에 재밌는 거는 미국의 이 국방부 부장관으로 임명된 스티븐 파이버그라는 이분인데 이분이 보면은 그 펀드 매니저예요. 재산이 네. 5조 원 정도 돼요. 네. 그런 이제 분데 결국은 이것을 의미하는 거는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두 개의 전쟁은 끝나가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첫 번째. 근데 두 번째로는 아마 군 비용 문제가 바로 나오게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부장관이 이 부장관이 펀드 매니저 출신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아마 유럽에는 GDP의 2%까지 전부 방위비를 올려라. 한국 네. 방위비 요구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론 머스크가 이제 항공모함과 F-35 이런 비행기를 계속 써도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바보 있잖아요. 같은 그렇죠. 사람들이라고 있죠. 네네네. 그래서 뭐냐면 전력은 높이지만은 어떻게 하면 예산을 줄이는 이런 두 가지의 방향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보면은 그러면 국방비 증액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라는 거 한 방향하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조선 산업을 얘기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항공모함 미국은 이 대형 이제 건조 산업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네네. 그러면 이제 한국의 조선소와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해군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결국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저는 발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걸 찾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셉 윤이라는 한국을 잘 아는 대사가 왔으니까 빨리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경제와 안보의 기본 코드 이거를 빨리 맞춰서 대응책을 찾아갈 필요가 있겠다 봅니다. 장관은 피트 헤그세스고 이 사람도 뭐 폭스뉴스 진행자죠. 이 사람. 군 출신이기는 하지만 군 장성 출신은 아니고 대위 출신이죠. 아마. 뭐 뉴스 진행자로 오래 활동했던 사실상 뭐 정치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부장관은 또 이 투자 전문가고 그러면 이제 사실 주한미군 관련해서 청구서가 아주 크게 올 수도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네요. 더구나 저희가 왜 여야가 이렇게 마음을 모아야 되냐면은 이번에 그 윤석열 씨가 그 계엄을 하면서 주한미 대사가 전화를 안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미군에다가 사전에 연락도 안 해줬잖아요. 네. 외교부 장관이 주한미 대사의 전화를 안 받은 거 말씀하시죠? 용산에서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용산에서 안 받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는 계속 연락이 오는 거야. 주한미 대사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제가 연락 중에 있습니다. 네. 용산에 전화를 해. 전화를 안 받아요. 이러면 주한미 대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신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본국에서 그리고 또 엄청난 하나는 질타를 받았겠네요. 자 이제 군인은 연락 받았어요.
군병력 이동이 아니 규정상 계엄을 하게 되면 미군이 받게 돼 있는데 받았어요? 못 받았는데 그럼 당시 군인은 또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결국은 미국의 청구서는 상당히 강도 높게 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 네. 아까 일론 머스크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일론 머스크 얘기처럼 F-35 항공모함 이런 거 쓰잘데기 없다. 우리는 뭐 무인기 중심으로 해서 새로 뭔가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진짜로 기조가 가면은 이게 국방 체계 자체가 굉장히 바뀌는 거 항공모함이 아닐까요? 쓸모없는 건 아니고 F-35가 필요한데 항공모함 하나의 비행기가 70대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70대 모든 비행기가 다 비행기가 있어야 되냐. 무인기가 그러니까 비행기 한 대. 왜냐하면 왜 비행기 우리가 그 영화 보게 되면 왜 비행기와 비행기 전투하는 거는 무인기가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걸 리딩 해주는 비행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비행기가 있고 나머지가 무인 비행기가 조를 따라서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본 전술 변화가 있어야 된다. 더군다나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보게 되면 드론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그 미래의 무기라는 게 이미 드러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력은 강화하지만 결국은 예산을 어떻게 줄일까라는 부분이 한편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한국의 조선산업하고는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 조선 사업은 계속 또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런 어려운 상황을 잘. 그다음 구체적으로 활용해서. 진행되는 것도 저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한국의 조선 산업을 언급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뭡니까? 국가 기밀입니까? 했습니다. 그 조금 어제도 그 얘기를 했죠. 어제도 동맹국가 조선산업협력. 계속 얘기하고 있어. 왜냐하면 미국이 전 세계를 끌고 가려면 항공모함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이미 이 항공모함을 건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떨어져요. 조선 산업 자체가. 그건 한국이 전 세계 한국, 중국 두 나라가 제일 강한데 중국한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국하고 해야 되는 거죠. 혹시 트럼프 생각이 미국에다가 한국이 조선세 지으라는 그런 건 아닐까요?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필라델피아하고 그 몇 군데의 조선소가 이미 거기에 보면은 도크 자체가 이미 카페로 돼 있는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운영하는 데도 있지만, 그러니까 조선산업은 거기 용접이라든지 네, 네. 이게 뭐냐면 쉽게 그 인력을 만들어내지도 못해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리고 아마 한국에서 건조하고 미국에서 조립하는. 그러나 미국의 조선을 해외에다 둘 수는 없어요. 법률상.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미국하고 우리하고 뭔가 공동 회사를 만들든지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될 거고 아마 미국 현장에서도 일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런 면에서 아마 앞으로의 일론 머스크도 올해부터 이제 스타링크 한국에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렇죠. 통신 서비스를. 네네, 그래서 네네. 저는 그래서 빨리 일론 머스크하고 피터 틸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죠. 안보와 국방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변화, 또 우리 주한미군 뭐 철군이나 뭐 청구서 이런 문제도 있지만 또 그렇게 조선산업처럼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디 가면 와이파이 어디 있냐고 다 찾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통신이라는 게 이제 저궤도 위성을 일론 머스크가 인도네시아 전체에 깔겠다고 얘기한 적 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저궤도 위성을 공급하면 전쟁하고 푸틴 대통령하고 통하고 난 다음에 또 전쟁 현상이 달라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런 저궤도 위성하고 한국의 5G, 6G가 어떻게 만나는가. 5G는 전 세계 우리가 최강이니까. 이런 면에서 통신 부분에서 협력 부분도 강력한 우리의 또 미래의 주도적인 과제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 우리나라 규모의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조선산업 이렇게 강한 나라가 없거든요. 그리고 미국과 이번 기회에 제가 넥스트 한미 FTA를 해야 된다. 네. 전략을 새로 세워야 된다 이제. 네. 네, 그런 거를 준비해 나가면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죠. 트럼프가 한미 FTA 폐기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역으로 새로운 FTA 이런 걸 생각하시나요? 새로운 질서죠. 과거는 FTA라고 하는 건 관세 그렇죠. 이런 거라면은
지금은 새로운 저는 빅테크로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저궤도 위성하고 우리 5G하고 6G 같은 거. 그죠? 그다음에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그런 해군력 강화 부분에서 우리의 조선 산업.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우리가 1년에 240조 원을 에너지를 수입하거든요. 우리가 알래스카에 우리가 LNG를 수입하는 이거는 그걸 우리가 먼저 주장하게 되면 미국의 만약 관세 압박 같은 걸 줄일 수가 있죠. 우리가 베트남 같은 거를 굉장히 눈여겨봐야 되는데 우리가 한 4, 50조 정도 미국 흑자가 나고 베트남이 100조 나거든요. 그런데 베트남이 얼마 전에 미국하고 뭐를 계약했냐면은 LNG 수입량을 늘린다. 그다음에 AI와 같은 첨단 기술에 대한 협력과 투자를 늘린다. 이걸 베트남이 우리보다 먼저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제가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맨이다. 그 일론 머스크도 비즈니스맨이다.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까지 이 펀드 매니저를 가져온 건 비교적 명료하게 봐야 돼. 오히려 그러네요. 숫자 대 숫자로 생각하면 우리가 훨씬 더 잘해 나갈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자신감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아니 그 말씀 들으니까 좀 연결이 되는 게 일단은 무인기 운영하려면은 통신이 받쳐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스타링크가 딱 연결이 되고 스타링크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비즈니스와 이제 한미 동맹에서의 안보의 새로운 모습 이게 딱 연결이 되는 네.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 앞으로 자동차 부분도 결국은 처음에 전기자동차 중심으로 갈 줄 알았는데 요즘에 하이브리드가 더 효율적이다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협력할 요소도 저는 있으리라고 봐지고 결국은 근데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제를 아는 사람 그다음에 미국이 인정하는 우리가 이창용 총재나 김현종, 김종훈, 그다음에 유진 우리 정경련 회장, 최태원 회장, 그다음에 중견 벤처기업 회장, 기업인들을 한번 만나서 관료들하고 미국하고 협상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는 더구나 미국에서 인정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팀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있게 대안을 만들면 저는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말씀하신 LNG 수입이나 이런 말씀 들으니까 또 에너지 분야 좀 궁금해지는데 에너지부 장관 또 지명을 한 상태죠.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래서 그 크리스 라이트죠. 그 뭐 언론에는 기후 변화 회의론자라고 많이 나왔는데 셰일 오일 관련된 기업 CEO를 또 에너지부 장관으로 지명했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에너지 수입 제한, 새로운 한미 FTA 이거하고 연결이 됩니까? 저는 이 새로 된 에너지 장관은 세일가스의 경험이 많은 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보게 되면 알래스카를 개발하겠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스를 더 개발해 가지고 이제 에너지 가격이 더 이상 이제 충분합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자립 국가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또 재밌는 얘기를 한 거는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해 가지고 덴마크를 덴마크. 네, 근데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저는 하나는 북극 항로를 연결하겠다는 기본 생각을 갖고 있는 거라고 봐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알래스카에 LNG를 한국이 수입하는 이 구조를 가져가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고 이 북극 항로 부분은 앞으로의 북극 항로 열리려면은 캐나다, 미국, 러시아 뭐 이런 데가 협력을 안 하면 불가능하거든요. 북극 항로로 가면 이전에는 미국에서 유럽을 가려면 대서양을 지나서 이렇게 가야 됐고 뭐 아시아에서도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돌아서 삥 돌아서 갔어야 되는데 북극을 거쳐서 바로 이렇게 넘어가는 항로를 만들어서 가깝게 만들자 뭐 이런 취지라고 그렇죠. 보면 됩니까? 만약에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고 만약에 알래스카에서 그런 협상에 성공하게 된다면 알래스카에서 한국으로 오는 최단거리는 북한 앞바다를 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평화의 바다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술과 경제, 그다음에 안보와 평화 이 네 가지를 하나의 전략으로 놓고 보는 우리들의 넥스트 한미 FTA 있잖아요. 예, 그런 전략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에너지, 그다음에 통신, 그러니까 미래형 AI 기술 이런 것들을 같이 놓고 보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저는 국가의 미래를 새로 설계하는 거 아닌가.
우리 그 중동에서 석유 많이 대부분 수입하는데 그 미국에서 석유 수입하겠다고 제안할 수도 있는 건가요? 예컨대 셰일 오일 지금 한 뭐. 68% 정도가 중동에서 들어오게 되는데 제가 이건 이시바 시게르 그 수상하고도 그 전부터 한 8, 9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1년에 250조 원을 에너지를 수입합니다. 우리가 94%가 그 에너지를 의존하거든요. 미국은 아니 그러니까 일본은 1,100조를 수입합니다. 엄청난 양을 수입하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그 신재생 에너지로 가지면 앞으로 30년 정도는 LNG를 쓰게 될 것으로 본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LNG 수입을 우리가 잘 해 나가는 것도 좋은 협상 전략이 될 것이다라고 보죠. 그렇군요. 그 환경 얘기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면은 바로 첫날에 파리 기후 협정 탈퇴할 거라고 하고 기후 변화 뭐 이거 참 스캠이라고 사기라고 여러 번 얘기도 했고 또 전기차 우대 정책 폐지하겠다고도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는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근데 저는 꼭 막 그렇게 말대로 하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전기자동차, 일론 머스크가 전기자동차 만드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무슨 있어요? 다만 미국에서도 보면은 지금 SMR은 좀 더 기술 개발이 생각보다는 늦어지는 것 같고 네. 풍력이나 이런 걸 많이 늘리고 있거든요. 신재생 에너지를. 예, 그래서 그 흐름을 거역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만 그 선거 과정에서 펜실바니아에서 이 세일가스 이걸 많이 해가지고 노동자의 삶을 좋게 하겠다 이런 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프래킹 뭐 허용하자는 얘기. 그런 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화석 연료에 대한 좀 더 생산은 늘리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거,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아리백을 하는 거 이걸 어떻게 막겠어요? 그건 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전기차 보조금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제가 이제 미국의 그 워싱턴에 국회 사무총장 할 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한미 의원 사무소. 주한 미 대사가 미국의 장관들 못 만납니다. 근데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가면 만납니다. 제가 일본에는 일본 대사관 전혀 도움받지 않고 다 일본 국회의원들 연락해서 만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미 의원 사무소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빨리 최상목 대행이 빨리 예산을 빨리 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미국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한 곳에 국회의원들이 한 100명 넘거든요. 그분들을 조직해서 미국은 해당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 일에 엄청 민감하잖아요. 네. 그거를 우리가 해나가면 충분히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을 거다. 그러나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기후위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중국이 좀 더 잘 실천하는 나라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거라고 봐져요. 그 마지막으로 이 중국 말씀하시니까 지금 하여튼 우리나라는 경제는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되는데 지금 미중 갈등은 점점 격화되고 트럼프 행정부는 훨씬 더 또 강하게 중국을 압박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의 스탠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석열 이 대통령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즉 가치 동맹이라고 하면서 미국하고 어쨌든 전선을 같이 구축하는 방향으로 갔잖아요. 이 상황은 바뀔까요?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자기 실력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가 어느 정도 인정받는가라는 건데 그런 면에서 미국하고는 하이테크 쪽으로 결국은 더 긴밀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죠. AI 기술이나 제가 CES 가가지고 양자 컴퓨터를 봤는데요. 저거는 컴퓨터인가 예술 작품인가 이런 느낌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술 격차가 엄청 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이테크는 저희가 좀 더 확실하게 해야 되고 미들테크는 중국도 굉장히 기술이 발달하고 있어요. 특히 배터리 기술을 보면은 우리는 리튬을 주로 했는데 거기는 인산철을 했는데 굉장히 성능이 좋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협력할 부분은 중국과 있으리라고 봐지고 근데 이 큰 틀을 한번 넘어가는데 그 올 10월 달에 이제 그 에이펙이 이제 경주에서 열리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10월 30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데 이때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이나 푸틴 대통령이나 이 정상들을 한번 다 초청을 하고 일론 머스크나 손정희 회장이라는 기업인들도 다 초청을 해서 한국의 이 코리아 리스크를 한 번에 날리는 거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한국이 무엇을 할 수 있다.
인류 사회를 위해서 우리의 갖고 있는 기술은 뭐고 이걸 한번 프로그램을 짜서 돌파해 보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다. 왜냐하면 건건이 미국 중국 사이에서 이게 미국 눈치 보고 중국 눈치 보고 이래가지고 못 살아남거든요. 그렇죠. 네. 네. 우리가 가진 것, 그래서 윈윈하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제안을 해서 한번 이 한국의 정치적 혼란 상황을 이제 넘어서 네. 우리가 IMF 때는 금모으기로 이겨냈으니까 네, 네. 그런 좀 모습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우리는 저 한 말씀만 제가 평소 생각하던 게 있는데 이게 미국하고 중국하고 갈등하면 그 미국이 원사이드하게 간다 이런 생각이 우리 사회에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특히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험악한 소리를 많이 하니까 맞아요. 더 그렇게 늘 맞습니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 2023년 10월에 제이크 설리반 미 안보보좌관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포린 어페이스에다가 기고한 글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소련 붕괴와 같은 혁신적인 최종 상태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득을 얻겠지만 중국도 이득을 얻게 될 거다. 이게 공존할 수밖에 없다. 네, 네. 왜냐하면 중국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하는 목소리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지금 이런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나가지만 이게 실제로 존재론적으로 중국을 없애겠다거나 옛날 냉전처럼 이런 게 아니고 초격차를 유지하겠다라는 게 기본 전략이 아닌가. 아,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막 죽기 살기로 전쟁 서로 없애려고 하는 싸움을 벌인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제 생각에는 우리는 활로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게 하이테크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막 아주 어마어마한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동남아시아가 약 7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도하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아마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해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 동남아에서의 우리가 입지를 갖는 것도 미중 사이에서 우리에도 중요한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항상 저는 우리한테 이런 것 같아요. 그 한미동맹 중요하고 중국도 잘 지내야 되고 그러나 우리를 작게 보지 말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역량이 있는 민족이라는 거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획을 근데 세워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국제사회에 한국이 어떤 능력과 역량을 갖고 있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건데 저는 그게 이번에 경주 엑스포에 한번 우리가 실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성균관대학교 차태석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 안보 전문가잖아요. 이분이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미국이 트럼프가 무슨 뭐 고립주의자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유럽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런 것이고 유럽의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이 19세기에도 고립주의였고 뭐 지금도 고립주의로 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사실 19세기도 알고 보면은 미국은 미국 영토 내에서 13개 주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멕시코하고 전쟁하면서 텍사스를 확보했고 프랑스한테 루이지애나를 확보했고 그리고 캘리포니아, 워싱턴, 오리건까지 밀고 들어가서 엄청난 확장을 했다 그 안에서. 그런 것처럼 지금 파나마 얘기하고 그린랜드 얘기하는 트럼프의 얘기는 자기의 세력권을 넓히면서 형성하려는 것인데 이전하고 다른 게 좌와 우가 이념으로 이렇게 전선을 만들어서 대립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광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미국의 세력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중국은 중국의 세력이 있고 그 과정에서 자기 영토를 넓히려고 이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권력 정치라는 고립주의가 아닌 권력 정치라고 표현을 했어요. 저는 공감이 가더라고요. 하여튼 새로운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그 영국이 성공하고 나서 아편 전쟁으로 중국을 압도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세계 질서가 변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기술 전쟁에 기초한 세계 질서의 재편기에 돌입한 것이다. 아, 그러네요. 그런 면에서 이 기술 전쟁은 치열할 것이다. 네. 그러나 우리가 한편 냉정하게 보면 왜 미국이 한미일을 강조하겠어요? 옛날 일본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네. 한국이 보태줘야 그러네요. 된다는 거고 아. 또 하나는 중국이 왜 일본하고 한국의 비자를 먼저 해제해 주겠어요? 한국이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실력만큼 대접받는다. 아. 그렇잖아요. 이 기술력과 경제력, 군사력, 실력만큼 대접받고 또한 외교로서도 꽤 있게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고 지혜롭게 처신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비스마르크라는 독일의 그 재상이 다선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 다선주의 외교를 잘해 나가는 그런 것도 한미 동맹의 축은 튼튼하게 하지만은 이 다선 외교를 펴는 지혜 그게 결국은 필요한 것이고 아마 혈투는 이 동남아와 인도 여기서 아마 엄청난 미국 중국의 시장 확보를 위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군요. 오늘 하여튼 머리에 딱 꽂히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큰 나라고 중요한 나라고 그걸 충분히 어필해서 우리의 매력을 찾아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아가면서 우리의 이 영토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특히 기술 분야에서. 그런 면에서 꽂힙니다. 많은 기업인들이 꽂혀요. 제발 정치권이요. 우리를 좀 일하게 해달라. 응? 속 좀 썩이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 이거는 정말 이번 탄핵 불법 계엄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이거 우리 진짜 인식하고 빨리 윤석열과 결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진짜 구합시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혹시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오전 11시에 라이브로 진행하니까 내일 11시에 다시 찾아뵐 테니까 와서 봐주시고 여기 실시간 댓글창에 이벤트 있으니까요. 이벤트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같이 나눠주신 이광재 명지대 석좌 교수님 그리고 황방열 뉴스토마토 선임 기자님 같이 인사 올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